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경영자와 리더십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더십 이론 중에요.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75년도에 프레드 댄서로, 조지 그랜, 윌리엄 하가 이분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수직적 쌍연결관계 이런 이제 논문을 통해서 소개한 이론인데요. 이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시간과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친밀하게 지내는 직원들이 생기게 되고 반대로 이제 공식적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직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리더는 이제 평소 개별 구성원과의 상호 관계에 근거해서 구성원을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내 집단은 아무래도 좀 이제 친밀도가 좀 높은 이런 집단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외 집단은 주어진 업무만을 하는 이런 집단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리더는 자원과 시간이 무한하지 않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은 관심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없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성원 중에서 자기와 잘 맞고 능력이 출중하고 성격적으로는 외향적이거나 약간 사교적인 이런 구성원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리더는 본인의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관심도 좀 높겠죠. 자율성도 많이 부과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혜택을 제공받은 내 집단 구성원들은 당연히 이제 리더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업무 만족도가 높을 거기 때문에 성과도 좋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리더로부터 고가 점수 잘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승진도 빠르고 연봉 인상도 되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죠. 반대로 외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요, 주어진 업무만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고 리더와는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관계만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리더와의 관계가 소원하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리더 멤버 교환 이론을 이제 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개인적인 궁합이라든가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외향적 성격을 보고, 자, 어떤 직원들은 이제 내 집단으로 분류해서 본인들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외 집단의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 업무 관계만 하게 될 텐데, 내 집단에는 이제 신뢰도 많이 보낼 것이고 빈번하게 교류도 하겠죠. 그래서 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외 집단이 아니라 내 집단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회사에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이라든가 건의를 하거나,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건강한 제안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주게 만드는 것도 내 집단에 속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 권력 관계에 있어서요, 그 사실은 리더 바로 옆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상사가 나한테 사적인 부탁을 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한 번만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사적인 부탁? 왜 나한테 그런 거라는 거야? 이거 회사 업무 관계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오죽하면 나한테 사적인 부탁을 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좀 많이 급박하겠구나. 두 번째, 사적인 부탁을 아무한테나 하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사적인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거면 사실은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대기업에서도요. 대기업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권력의 핵심이 뭡니까? 비서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업무도 하지만 사적인 그런 업무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내 집단 내에 아주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러한 측면도 작용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변혁적 리더십은요,
1978년 정치학자 제임스 번스가 리더십이라는 저서에서 정립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예전에는 권력의 행사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재해석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변혁적 리더십의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이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의 창의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이제 관리적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어떤 영감을 자극시키고요. 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식을 불어넣고 부하 직원들의 이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리더의 주된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제임스 번스는요, 변혁적 리더십을 설명을 하면서 대비되는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되게 이제 명확한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어떤 비전과 변화를 통해서 조직과 구성원을 고양시키는 이런 방법에 반해서 거래적 리더십은 어떤 이제 명확한 목표, 성과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리더십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징 자체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리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성원의 동기, 열정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는 방향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높은 수준의 성과와 변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을 그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감적인 동기를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적 자극을 주고, 그리고 구성원의 필요와 목표를 이해하고 이제 지원하는 이런 개별적 배려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동기부여 방식은요. 아무래도 이제 내적인 동기부여, 즉 비전을 공유하고 성취감을 통해서 동기를 유발하는, 그래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동기부여 방법인데, 근데 이 거래적 리더십은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성과 목표가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한 보상, 처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성원의 행동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단기적인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조건을 달성했을 때 어떤 그 보상을 하고, 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거래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동기부여는 이제 외적인 동기부여. 그래서 뭐 보상이라든가 처벌 이런 것들로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거래적 리더십의 동기부여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요. 이렇게 그 구성원들의 어떤 창의성과 열정,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발전 이럴 때 좀 적합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 거냐? 당연히 이제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 수준이 좀 높고 높은 성과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좀 이제 신뢰와 협력 기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구성원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도 좋은 어떤 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너무 이제 리더의 어떤 카리스마, 비전 이런 것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해서 구성원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겠죠. 거래적 리더십은 일단은 조직 내에서 단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때 매우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규칙과 책임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의 어떤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단기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창의성이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적 보상에 의존하다 보니까 장기적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거나 직원들 간 유대감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변혁적 리더십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혁신할 때 이 변혁적 리더십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잡스 애플에 쫓겨났다가 1997년도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애플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기술적으로 좀 뒤처지고 재정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까지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스티브 잡스는 어떤 걸 강조했느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함, 디자인, 그 다음에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일단 비전을 제시하면서 뭐 아이폰과 같은 좀 혁신 제품을 개발하도록 팀을 운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영감적인 동기를 부여했죠.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자극. 그래서 이제 기존의 틀을 깨고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좀 격려한 거죠. 그 결과 이제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로 재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에 또 살펴볼 수 있는 변혁적 리더십 사례는 자, 넬슨 만델라인데요. 사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인종 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된 상태였는데 이제 만델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평등과 화합,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감적 동기를 부여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수감 생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화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이제 불어넣어 줬고 그리고 전통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넘어서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만델라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이끌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한 이런 것들이 좀 변혁적 리더십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거래적 리더십 사례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체를 운영을 할 때 어떤 성과 관리라든가 이럴 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혁적 리더십은요. 버나드 베스가 1985년 리더십과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저서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번스의 개념의 심리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 직원들의 동기, 성과 여기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현재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이론으로 정립시켰는데요. 사실은 이제 번스는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베스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걸 동일한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이런 개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현실 속의 리더들은 이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이런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최상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회사가 위기 상황이고 단기 성과가 너무 부진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단기 성과를 개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조직 문화를 탄탄하게 만들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리가 무엇인가 비전을 세워서 간다면 이 변혁적 리더십을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리더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더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리더가 직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진실성, 자애로움,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리더는 진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솔직해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 말했다가 뒤에서 다른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이제 따뜻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마음을 읽고 좀 토닥일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리더들을 만나보게 되면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생일도 어떻게 알았는지 좀 이렇게 들어가서 식사도 좀 하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챙겨주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적인 어떤 배려를 받았다고 느껴졌을 때 이거 이제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인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신뢰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냉담한 리더들에게는 사실은 그 누구도 접근하지 않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능력이죠. 당연히 이제 리더로서 전문 지식,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무능한 리더는 무능한 부하 직원을 만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세일즈 조직에서 일을 할 때요.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이제 리더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폭군 스타일입니다. 직원들 엄청나게 막 뭐라고 막 다그치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왜? 저 리더랑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약간 무엇인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보상을 받습니다. 그게 꼭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능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바로 직원들이 리더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론 중에 하나가요. 자, 리더십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이제 재밌는 이론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책임은 리더가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리더의 행동, 기여 여부와 매우 무관하게 성공 실패의 원인을 리더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성과가 리더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리더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가 실제로는 자질이나 리더십이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실제로는. 그래서 성과가 좋지 않은 곳에 있어 하필. 그러면 그 리더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무능한 리더로 인식이 되고요. 근데 실제 자질이나 리더십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 성과가 좋은 곳에 있어. 이러면 이제 그 리더를 무능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유능한 리더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자질이나 리더십과 관계없이 조직의 성과라든가 유명세에 따라서 리더에 대한 평가가 이미지가 역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환상성의 리더를 우리는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 이제 리더십이 높다라고 여겨진 리더들도 사실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데가 저는 이제 프로 스포츠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명장이라는 분들 있죠. 정말 리더십이 뛰어난 걸까? 아니면은 선수들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이건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프로팀이 우승을 하면 감독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아하는 프로스포츠 팀 감독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감독의 리더십 유형은 어떤지, 내가 응원한 스포츠 팀에 어떤 유형의 감독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한 프로야구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죠. 뭐 김성근 감독님도 계시고, 김태형 감독님도 계시고, 김경문 감독님도 계십니다. 근데 그 감독님들이 매번 잘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팀에서는 우승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팀에서는 5강도 들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감독님은 특별하게 바뀐 건 아니고 뭐가 바뀐 거예요? 선수들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때는 저 감독님 너무 잘한다. 결과가 안 좋으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감독님이 좋은 감독님이냐 그렇지 않은 감독님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게 뭐냐? 그 감독님이 떠나더라도 그 남아있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꾸준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냐? 전 이거를 좋은 감독님으로 보거든요. 근데 어떤 감독님들 보면 그 감독님이 떠나면 선수들이 줄부상이야.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좋은 감독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리더십 귀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내가 좋아하는 프로스포츠 팀에서 어떤 리더십 유형이 효과적인지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차후에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리더십 파워를 낮추는 혹은 이제 대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상쇄제 내지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쇄제는요,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영향력을 어떠한 요소를 통해 행사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욕심이 없어. 이러면 이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이는 거고요. 대체제는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하 직원이 경험이 늘어나고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능력치가 높아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관계 지향형 리더에는 이러한 부분들 부하 직원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별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근데 업무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업무 지향적 리더에게는 사실 부하 직원의 성장은 본인의 일을 대체가 되는 치명적인 대체제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하 직원이 높은 내적 만족도가 있어요. 근데 업무 지향형 리더는 별 관계 없습니다. 업무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부하 직원에게 내적인 관심을 두는 관계 지향형 리더가 있다. 근데 이 직원이 뭐 알아서 긍정성도 너무 강하고 만족도도 높고 행복도도 높아. 그럼 이제 관계 지향형 리더의 필요성을 빼앗아가 버리는 대체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상에 무관심한 직원이 있다. 이러면 이제 관계 지향형 리더든 업무 지향형 리더건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말도 잘 안 통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리더의 파워를 떨어뜨리는 이제 상쇄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이제 장포대란 말이 있거든요. 장군을 포기한 대령. 못 말린다 이거죠. 못 말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상쇄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해가는 상황에서 실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막 상관이 있다. 그럼 내가 상관에게 의존하는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직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을 하는 이런 힘, 업무적인 능력을 키워가지고 파워를 키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의 영향력을 키울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리더의 관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나에게 의존하게 하는 그게 업무적이든 관계든 그런 식으로 좀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역량 자체를 좀 키우게 되면 나의 리더십에 대한 역량을 조금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어떤 파워, 상대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 좀 생각해 가면서 내가 어떤 걸 갖춰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리더십 중에서 이제 자유방임적으로 직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이런 이제 권한 위임이 매우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인파워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선 근로자에게 고객의 요청에 이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책임도 부여하고 권한 자유 훈련 장비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건데요. 심지어 사실은 이제 자포스 같은 그런 회사는요. 홀라크라시를 도입했습니다. 홀라크라시라는 게 뭐냐? 상사가 없는 직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홀라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시가 결합된 자, 홀라크라시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위계 질서와 직책을 없애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회사 구성원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에 개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먼저 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실험이 성공하고 있느냐? 좀 홀라크라시를 도입하게 되면 일단 이제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보고 체계가 없어지니까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직원들의 업무 성취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결과만 가져오느냐? 예전에 그 1980년대에 미국 내 석유 회사 쉘 오일이 관리자를 없애는 시도를 한 지 6개월 만에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일단 사람들은요, 수직 구조에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의 부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스에서 이 홀라크라시를 실시를 하니까 실제 한 200명 이상이 회사를 나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책임자가 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보고 체계는 사라진 대신에 불필요한 회의가 좀 증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직원의 권한을 확대해 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홀라크라시를 도입한 곳은 자포스 외에도 이제 300개 이상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거냐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획일화된 구조를 좀 탈피하고 새로운 기업의 모델을 만들려는 이런 시도 자체는 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자, 내 집단에 속해서 혜택을 누리는 구성원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 집단에 머무르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리더다. 그러면 대다수가 느끼는 이런 소외감과 불만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처우의 불공정성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요 리더들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리더와 좋은 교환 관계를 맺고 내 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직장에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뭐 사내 정치를 하거나 아첨하거나 이런 방법 말고 좀 건설적인 방법으로 리더의 내 집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